4단절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표준교재 134에서 157페이지까지 목차를 보게 되면은요. 1.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2.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3.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효능감 증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 1.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작업적 상황 1.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2.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4.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5.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6.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적 요인을 보게 되면요. 1.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다 2. 평평하지 않은 바다 3. 바닥에 물체가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통로 4. 정비되지 않은 보행로 또는 고장난 장비 5. 적절하지 않은 계단 높이 6.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이 근골격계 질환의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겠어요. 3.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개인적 요인은요. 키와 몸무게, 과거 질병력, 피로 정도, 정신 건강 상태, 근무 기간, 근력과 요추 운동 상태, 육체 활동의 숙련도와 적응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및 관리법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어깨 통증. 요양보호사처럼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직업군에서 어깨 통증이 많이 발생되게 돼요.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그동안에 잘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나오지 않은 데서도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는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 게 되면은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중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 나온 대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근육이 운동되고 있는지 스트레칭 되고 있는지 그러면 어깨 근육이 스트레칭 되고 있다. 어깨 통증 예방 운동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6개 정도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손목 통증.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요. 수근관이라는 건 손목 앞쪽의 피부 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로 형성된 작은 통로가 있어요. 이곳으로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손 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대 밑에 정중신경이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쪽까지 신경이 지나가면서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쪽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손목 통증이 오게 돼요. 그러면 증상은 손의 감각 이상이 옵니다. 손이 감각이 둔하든지 또는 무감각. 그렇지 않으면 손에 저린 감각이 있고 통증, 근력 약화. 이 근력 약화로 인해서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 장애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도 어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 손목 통증은요, 밤의 통증이 악화돼요. 이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요, 이 통증이나 가려움증은 주로 밤에 심하다. 자, 밤에. 손을 털게 되면은요,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는 증상이 있고요. 수근관 증후군, 손바닥과 손가락 저림 증상이 심한 거고, 자,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하는 자가진단법이라고 팔린 검사가 있습니다. 손목을 구부려 양측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최소한 1분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손목 안쪽에 통증이 온다. 이러면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죠. 손목 터널, 수근관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 손목을 자꾸 안으로 구부려서 문제가 오니까요. 손목 운동을 하면 돼요. 예.
손바닥을 밖으로, 손바닥을 안으로 이렇게 손목 운동을 하는 것이 손목 통증 예방 운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통. 요양보호사가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인 게 요통이에요. 허리에 문제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통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예, 별 4개입니다.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은 요추 안전화 운동.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도 시험에 나왔어요.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무릎은 세우고 엉덩이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겠죠. 요추 안전화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하고 국가고시 문제 또 나왔어요.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해서 신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신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 예, 이게 정답이었고요. 꼭 알아두기에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에서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1.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한 발을 앞으로 해야 가까이로 갈 수 있겠죠. 허리는 펴고 허리를 구부리면 안 돼요. 어디를 구부린다? 무릎을 구부리게 돼요. 무릎을 구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의 무게 중심이 낮춰지죠. 그러면서 지지면을 넓히고 물건을 든 후에는 무릎을 구부렸으니까 들어 올릴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 허리를 돌리면 안 돼요. 몸통도 돌리면 안 돼요. 어디를? 발을 움직여서 조절한다. 네. 3. 물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때 발을 앞뒤로 벌려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요.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춰 물건을 든 후에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통을 예방해서 물건을 이동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해서 이게 그림으로 나왔어요. 물건은 가까이에서 허리는 굽히지 말고 펴고 무릎을 구부려고 다리는 지지면을 벌려서 넓히고 이 자세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4. 침대나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춰 움직인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4. 목 통증. 목을 구부리거나 위로 올려다보는 작업을 많이 할 때 발생된다. 자, 목 통증도 시험 문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스트레칭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 이 저희 그림을 한번 익혀두시기 바래서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5. 팔꿈치 통증. 여기서 두 가지를 알면 돼요. 팔꿈치 내측 상가염, 팔꿈치 외측 상가염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 내측 상가염은요. 골프 팔꿈치라 그래요. 골프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꿈치를 안쪽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팔꿈치 내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바닥을 밖으로 손바닥을 밖으로 이런 스트레칭을 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팔꿈치 외측 상가요. 테니스 엘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게 되면 손목을 자꾸 뒤로 하죠.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 팔꿈치 외측, 바깥쪽에 통증이 손목 관절까지 진행된다. 그래서 팔꿈치 외측 상가요. 이럴 때는 손목을 뒤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목을 안으로 또는 손목을 안으로 해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병 단계별 특성을 보면요. 얘도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안 나도 한번 알고 가야죠. 1단계 작업 중 통증이 있다. 5쯤 돼서 통증이 있어요. 휴식하면 증상이 없어져요. 작업 수행 능력에 변함이 없고요. 며칠 지속된다. 2단계 작업 시작부터 통증이 있다. 그래서 아침부터 통증이 있어요. 하룻밤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고요. 잠을 방해해요. 반복적인 작업 능력이 떨어지고요. 악화 회복이 반복되게 되죠. 그러면서 몇 주 또는 몇 달 지속돼요. 3단계 휴식 중에도 통증이 생겨요.
하루 종일 통증이 있으면서 잠을 방해해요. 가벼운 작업 수행도 어려워요. 이럴 때는 아파서 일을 못해요. 일을 안 해도 아파요. 이 정도 단계죠. 3단계. 몇 달 또는 몇 년.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3단계에서 진료를 받으면 수술적 치료나 장애가 남을 수 있으므로 1단계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중에 1. 초기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급성기 치료가 있지만 급성기 이후 치료가 있다. 그래서 급성기 치료, 초기 치료에는 손상 후 24 내지 72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초기 치료 중 냉찜질하는 이유는 휴식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넘어지면서 손목을 갖다가 손바닥을 바닥에 이렇게 짚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의 무게 때문에 손목이 시큰거려요. 자, 손목이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쓰지 말아야죠. 휴식. 초기 치료 중 휴식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 초기 치료 중 냉찜질하는 이유는 부종, 통증, 근육 경련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기 치료에는 냉찜질,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냉찜질은 3일 정도 하면 좋고요. 2시간마다 2, 30분씩 한다. 자, 손목이 시큰시큰거려요. 그래서 압박 붕대를 압박을 하죠. 압박하는 이유는 부종과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심장보다 다친 부위를 높게 올리는 이유는 부종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급성기 이후에는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물리치료로는 온열치료, 전기광선치료, 견인요법이 있죠. 그래서 전기광선치료라는 건 저주파, 고주파 치료가 있겠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으면 건이 약화되어 쉽게 파열된다. 제가 이 한 줄을 왜 집어넣냐면요. 근골격계 치료 중 옳은 것은 했을 때 정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 이러면 X라는 거 아셨죠? 나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 1. 같은 동작은 5 내지 10회 반복한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 5 내지 10초 쉰다. 2. 스트레칭 자세는 10 내지 15초 유지한다. 얘는 숫자가 좀 크죠. 10 내지 15초. 왜?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도록 10 내지 10초 스트레칭 자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지원 문제 지문에 상하 교대로 한다. X. 좌우 교대로 한다. X. 아셨죠? 네 박자.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이렇게 해야지 돼요. 호흡은 멈추지 않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통증은 느끼지 않을 때까지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한다. 왜?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감염 예방. 자, 기관에서 할 일은요. 장기요양 기관회장은 보호장구를 지급한다. 폐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몸 대상자를 돌볼 때는 긴 가운과 일회용 장갑. 2.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여기에서요. 대상자나 요양보호사 감염된 경우 예방접종을 한다. X. 감염이 됐다는 거는 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균을 약하게 해서 건강한 상태에 넣어줘가지고 면역체와 싸워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감염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X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할 일, 요양보호사 감염된 경우 대상자 접촉하지 않는다. 대상자 감염된 경우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감염된 경우에는 어르신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상자 감염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가고요. 3.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도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 접촉하면 안 된다.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을 보게 되면은요, 5가지가 있어요. 폐결핵, 인플루엔자, 로로바이러스 장염, 옴, 머리니. 첫 번째로 폐결핵. 폐결핵은 호흡기 감염이에요. 결핵 대상자 접촉하였거나 2, 3주간 기침, 발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결핵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서 발열 증상을 특이사항을 볼게요.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특징이 있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오전에 고열이 있다가 오후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2. 폐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3. 폐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대상자의 침이나 가래가 묻은 물건은 유예라. 그것은 제외지만 일반 물건은 함께 쓰는 거 괜찮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살지만 햇볕에 약해서 직사광선의 수분 내에 사멸이 돼요. 그래서 침구 등은 일광소독을 한다. 언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일광소독을 한다. 자, 잠복결핵 감염. 잠복결핵이라는 거는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복균된 상태예요. 이럴 때는 건강한 상태이다. 증상이 없다.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 요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7월달 국가고시 지문에요. 잠복결핵균에 의해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증상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생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폐결핵 환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잠복결핵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셨죠? 독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에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1년에 1회 예방접종.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방접종은 언제 한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3.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쉰다. 3. 로로바이러스 장염. 로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킨다. 이 로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해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증상이 회복되어도 최소 2, 3일간 음식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자의 몸에서 요양보호사가 음식 조리를 하면서 타액이 들어간다든지 이 배설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요.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 먹는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번째로 옴. 옴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름철에 발생한다. 덥고 습한 날씨, 여름에. 1. 옴 대상자 직접 접촉 또는 의복, 침구, 혈압기, 체온기 등 간접 전파로 감염이 된다. 2.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여기에서요.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해야지 되는 질환은 옴 하나뿐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내이 및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한 후에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왜? 온벌레가 48에서 72시간 생존하거든요.
4.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거나 뜨거운 다리미로 다림질한 후 사용한다. 5. 처방받은 약재를 얼굴을 제외한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바르는데요. 옴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비로 인해서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발라줘야지 돼요. 이거 못하네요. 마비로 인해서. 그래서 옴이 잘 생긴 부위를 보면요. 목 아래, 그쵸? 겨드랑이에서 발끝, 손끝까지. 6. 옴은 애완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 동물 옴 진드기에서 감염된 옴은 사람에게 전파된다. 마지막으로요. 머리니. 머리 접촉, 침구류, 머리빗, 모자, 옷 등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이 된다. 2. 감염자가 착용한 물품은 뜨거운 물 세탁 또는 고온의 기계 세탁, 세탁기 세탁이죠. 하고 건조한다. 55도 이상 5분 이상 노출 시에는 머리니가 사멸된다. 3. 머리니는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되므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바닥을 빗자루로 청소한다. X 이렇게 가고 있어요. 3. 요양보호사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효능감 증진에서 2024년도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 요인 1. 직무 스트레스 1. 직무 요건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또는 바램,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해가 되는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직무 스트레스라고 한다. 요거 저기 뭐냐면 꼭 알아두시고요. 개념은 꼭 알아두시고요. 이 스트레스는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만약 시험 문제 스트레스는 모두 나쁜 것이다 이러면 X가 되겠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집중력, 창의력, 생산력을 향상시켜 주기도 한다. 직무 스트레스 반응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스트레스는 자기 의지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대처하고 조절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하다.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 요거 5가지는 좀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요구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일상 활동을 돌보면서 위험과 신체적 노동 강도가 매우 클 때 느끼는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량이나 시간적 압박감 또는 신체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뭐라 그런다? 직무 요구.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 서비스 종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상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할 때, 보호자의 반말이나 대상자의 욕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따른 대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럴 때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은 뭐라 그래요? 감정노동.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다 직무요구, 정신적으로 힘들다 감정노동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요양보호 서비스 중 남자 수급자에 의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 이렇게 가는 거죠. 역할 모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역할 등으로 인해서 뭐 조리나 청소 등 가사 도우미와 비슷하게 인식되면서 업무 범위 밖의 가사 노동을 요구받는 경우, 이런 일까지 내가 하는 건가? 라고 업무 역할이 모호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를 뭐라 그래요? 역할 모호로 인한 조직 체계. 방문 요양인 경우 관리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상자 요구에 따라 일을 하게 되므로 근로 조건의 일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바로 일을 하면서 옆에 뭔가 물어보고 의논할 분이 없다. 지시를 받을 분이 없다. 이랬을 때 조직 체계 이렇게 갈 수 있죠. 요거 5가지는 꼭 좀 아셔야지 돼요. 직무 스트레스 예방.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잘 관리해야지 되고요. 2.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줘야지 되고요. 3. 업무 범위, 업무 시간, 안전수칙, 성희롱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업무 지침을 근로자 대상자에게 제공해 주어야지 된다. 4. 업무상의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와 의사소통 체계를 확보해 준다. 5. 상사가 근무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지해 준다. 6. 동료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며 힘들 때 서로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교육시킨다. 8. 임금 수준의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모색하여 서비스 질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근로 조건을 개선해 준다. 9.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으로 인한 질환이나 사고를 예방한다. 1. 직무 스트레스 평가. 여기서도 개념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효능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신에게 그 사항을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기술과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나는 이 사항을 나는 헤쳐나갈 수 있어. 어, 내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자기 효능감이라 그런다. 합리화. 사건에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이 해고를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개인 사업을 하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거. 의미 바꾸기. 어떤 사항이나 일을 기존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나는 키가 작아.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매운 거야. 음. 몸살에 걸렸어. 아, 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실패를 했을 때, 아, 그래. 재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네. 라고 의미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바꿔 해석하는 등 의미 바꾸기를 통해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의미 약화시키기. 화를 내보았자 소용이 없다고 판단이 서면 계획했던 의미에 대한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게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그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좋아. 이렇게 의미를 약화시키는 거죠. 직무 스트레스 인식. 자, 어떨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가? 1. 일의 능률이 저하되고 업무 성과가 오르지 않을 때. 2.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성가시러운 경우가 많을 때. 3. 회사를 며칠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아, 참 회사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때. 4. 괜히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 5. 소화가 잘 안 되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잠이 잘 안 올 때. 6. 흡연이나 음주가 전보다 늘었을 때. 이때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자,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법. 1. 직무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증상을 빨리 인식하고요. 빨리 대처할수록 좋아진다. 문제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상담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의논한다. 이 증상 완화를 위한 자기관리 방법, 긴장 이완 기법, 의자에 편안히 앉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자, 스트레스를 인한 심리적 불안을 감소하게 되고요. 생리적 반응도 해소되게 되죠. 호흡법. 편안한 호흡은 긴장 상태를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줍니다. 심상 훈련. 과거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아우 편해, 그래 쉬자 등의 단어를 속으로 반복해요. 자신의 생각 변화 이게 중요하죠. 생각의 전환 있죠.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거. 인지수정이라 그러죠. 상사가 야단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거. 마지막으로요.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평상시의 자기관리. 1.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을 한다. 2. 친한 사람들과 교류한다. 3. 긴장을 풀고 많이 웃는다. 4. 가능한 한 편안한 환경을 만든다. 5.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취미를 갖기. 6. 적당한 운동을 하고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지 않기. 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